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기록 속에 잠든 한반도의 미스터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곳곳에 스며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수많은 문헌과 유물, 그리고 구전 속에 묻혀있던 미지의 진실들. 과연 우리는 그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 한반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돌무덤, 고인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고인돌의 보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만 해도 수천 기에 달하죠. 그런데 왜 유독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다른 지역보다 고인돌을 만들기 쉬운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단순히 지역만으로 이 압도적인 숫자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돌들을 옮겨 세웠을까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토목 공사였을 것입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 선사시대 사람들의 우주관과 사회구조, 그리고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잠든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남긴 침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인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고대 한반도의 깊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단군 신화로 시작되는 고조선은 실제 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큼이나 많은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거나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세 가지 조항뿐입니다. 나머지 5조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라진 5개 조항은 고조선 사회의 세밀한 법과 질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고조선의 왕계보는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 역사학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태자와 장항의 관계, 그리고 장항이 고조선의 부흥운동을 깨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압록강 유역, 요동지역 등 여러 설이 제기되며 고조선의 실체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2000년 전 고조선은 어떻게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찬란했던 역사의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고조선은 기록의 부족함 속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미지의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이제 전라남도 화순으로 시선을 옮겨 온주사의 천불천탑을 만나봅니다.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다는 뜻을 가진 온주사는 그 이름만큼이나 신비로운 사찰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의 불상과 탑들이 계곡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창건 연대 배경, 주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마저도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염원을 담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불상과 탑들을 조성했을까요? 심지어 바위에 누워있는 와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어 더욱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성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우려 했으나 닭 울음소리에 놀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처럼 온주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스터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불교 미술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파격적인 조형미는 온주사가 단순한 사찰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와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에 직면합니다. 바로 고려 왕릉의 실종입니다. 왕릉은 국가의 상징이자 역사의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러나 고려 왕릉 중에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거나 주인이 불분명한 왕릉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왕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찬란했던 고려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처럼 중요한 왕릉들이 기록에서 사라지거나 주인을 알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려 후기 혼란과 몽골 침략, 그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의 역사 왜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건축기술,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왕릉의 미스터리는 고려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드는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한반도 남부의 또 다른 고대 왕국 가야로 떠나봅니다. 가야는 흔히 여섯가야 연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은 가야의 영토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가야의 대규모 야철지가 발견되고 장수군에서는 가야 세력이 운영했던 봉수 유적이 확인되면서 장수가야라는 새로운 가야 세력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가야 연맹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반파국과 같은 다른 가야 세력의 영토는 어디까지 뻗어 있었을까요? 가야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해상왕국으로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독자적인 역사 기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야의 미스터리는 기록의 부족함 속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새로운 사실을 증언하며 서서히 벗겨지고 있습니다. 장수가야와 같은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한반도 고대사의 지평을 더욱 넓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시대의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살펴봅니다. 바로 고구려 소인의 존재입니다. 해동역사, 임화필기 등 여러 공원원에는 옛 고구려 땅의 소인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전설이나 설화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고구려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공동체가 존재했을까요? 만약 실존했다면 이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는 어땠을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세계 여러 지역의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소인 기록은 북방민족과의 교류 또는 독특한 인종 집단의 존재 등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이슬람의 미스터리를 조명합니다. 고려시대에 아랍 상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라마단 빈 알라우딘이라는 이름의 고려인 무슬림의 존재까지 확인됩니다. 고려 가요 쌍화점에는 위구르족 남성이 등장하고 설장수와 같은 위구르계 기하인이 간직에 오르는 등 한반도에 이슬람교 신자가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였는지 아니면 집단으로서 한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한반도 이슬람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면 기록이 더욱 희미해집니다. 이슬람 문화가 한반도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기록의 단편적인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열린 문화와 국제적인 교류의 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한반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어 독특한 문화적 흔적을 남겼지만 그 완전한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가설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남북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 이미 소수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신라의 경주와 멀리 떨어진 서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그리고 일부 석탑의 문양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역의 문화가 불교와 함께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고대부터 기독교가 한반도에 존재했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 가설은 한반도의 종교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단순히 종교사를 넘어 고대 한반도의 대외 교류와 문화적 수용 능력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바다를 지킨 영웅 거북선의 미스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기록 중 일본 측 문헌에는 조선의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의 갑판을 철판으로 덮어 왜군의 조총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측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 등에는 거북선의 철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반된 기록은 역사가들에게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거북선은 정말 철갑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군이 거북선의 단단함을 가장하여 표현한 것일까요? 철갑을 두르기에는 당시 조선의 야금 기술과 건조 기술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북선의 철갑 미스터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과 기술 수준, 그리고 기록의 신뢰성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북선이 지닌 강력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역사를 다층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유역에 숨겨진 왕국 마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마한은 백제에 흡수되기 전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 존재했던 강력한 정치체였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와 DNA 분석 결과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한의 존재와 독자적인 문화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 세력이 단순히 백제의 속국이 아니라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시대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독특한 유물들은 마한이 고유한 문화와 기술력을 가졌던 강력한 국가였음을 증명합니다. 백제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마한의 이야기는 기록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한반도 고대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마한의 미스터리는 사라진 왕국의 존재를 넘어 한반도 고대사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미스터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인돌의 침묵부터 고조선에 사라진 팔조법, 운주사의 천불천탑, 고려 왕릉의 실종, 가야의 새로운 영토, 고구려 소인의 기록, 한반도 이슬람의 흔적, 고대 기독교의 가능성, 거북선의 철갑 논쟁, 그리고 마한의 재발견까지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기록의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단편적인 조각들을 맞추며 진실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들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역사를 탐구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한반도의 미스터리를 밝혀줄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